자, 이제 33차시 교과서 126에서 131쪽에 해당하는 내용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 유도인데요.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부분이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출제되는 빈도수에 비해서 좀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3시간이나 할 거고요. 실험도 이제 그 물질의 자성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네, 맞아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근데 이거를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3시간 나눠서 이제 좀 수업을 하는데 조금 여기가 역학보다 어렵다고? 이게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역학은 머리로 상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전자기학 부분은 상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해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쪽이 그냥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길게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 오늘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하고 요 내용까지 할 건데 좀 더 이제 시간을 더 들여서 좀 수식적인 부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합과학 시간에도 아마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요 자속이라고 불려지는 요 물리량이 변화할 때 일어납니다. 요 자속은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불리고요. 줄여서 자기선속이라고도 쓰고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씁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요 표현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요 파이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물리학의 3대 은행이었죠. 기억이 납니까? B, Q, S. 아이고야. 부산은행. 물리학 3대 은행 중에 하나였잖아요. MG 새마을금고 중력하고 BS 부산은행하고 하나가 KB라고 해서 이제 볼주만 상수 있거든요. 국민은행. BTS. 그러네요. 한건 했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S는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S가 되겠고, 그러니까 닫힌 고리에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라는 것은 요 도선고리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을 요 비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 선속이라는 말은 이 자기력 속이 이제 다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요 도선고리를 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모습을 이제 좀 표현한 게 자기력선 다발, 자기력선 속이고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요 문자라고 했죠. 이렇게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면적에다가 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곱한 게 요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이다라고 기억을 해라고 했고요. 단위는 웨버인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위는 사람이 차별하시나요? 저는 차별합니다. 웨버는 딱히 그렇게 뭐 잘 쓰이진 않아요. 이 단위 자체가. 그래서 뭐 굳이 출제에는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 자속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요 물리량이 변화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자, 요 직사각형 영역 안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에 닫혀 있는 형태, 직사각 형태의 도선고리가 있다라고 치면 이 순간의 자기력 선속은 자기장은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면적은 이 중에서 S1을 곱해야지 이 순간에 자기선속이 됩니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 자기장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다음 얘가 감소해도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표정을 띠고 얘가 이 상태로 이제 자기장은 안 변하는데 이 도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자속이 감소하는 거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증가하는 거니까 변화하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순간에서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에는 이 면적도 변하지 않고 자기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고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하면 요 자기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속이 줄어들어서 유도 전류가 또 흐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다다음 시간에 배울 발전기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요. 네.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엄청 세더라도 그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떤 게임에서 죽던. 근데 이제 우리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나 이 팔찌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 유도 전류가 크게 흘러가지고 감전사할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추천하는 것은 방향은 방향대로 따로 구하고 크기는 크기대로 따로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방향을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렌츠의 법칙을 따르면 되는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로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밑에다가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채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거고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건데 방향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렌츠의 법칙을 정리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하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두 방향 중에 하나예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게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준이 되는 자기장이 있어요. 원래 이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자기장이 있고요. 전자기 유도할 때는 항상 자기장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이 있고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유도 전류가 생김으로 해서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생깁니다. 근데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유도 전류 자체가 보통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했죠.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장의 증가를 방해하고 싶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원래 자기장이 좀 커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해해가지고 조금 커지게끔 이렇게 이제 변화를 상쇄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원래 자기장이 아니고 그 원래 자기장 중에서 도선 고리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 요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감소하는 경우는 뭐 반대겠죠. 예,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이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전류가 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방향을 향하죠.
요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고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럼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시계 방향은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초침, 시침, 분침이 움직이는 방향. 근데 이거는 몰랐던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중요하다 진짜. 그리고 그 시침이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 그 북반구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거를 본따서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이고 요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감소하는 경우 봅시다. 얘가 감소해도 자속은 변하죠. 얘가 감소하니까 자속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다음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자기장은 변하잖아요.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S1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자속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속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걸로게 문제를 내면 많이 틀려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원래 말 안 하고 내려고 그랬는데 일반에도 말하는 바람에 얘기를 해주는데요. 회전하는 경우인데요. 아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경우 하고요.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로 방향으로 도는 경우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아닙니다. 잘 보면은 두 경우 모두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상황이 되죠.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든지 간에. 그래서 얘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결과적으로는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회전하는 것을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낚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은 좀 대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아직 진짜 안 했어요? 예, 아직 이제 50% 정도 출제했어요. 왜냐면 이제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시작은 했다. 파일을 저번 주 금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준열이가 어떻게 가지고 예, 그 넣어 두십시오. 왜 뭐 아니야? 갑자기 자신이 떨어졌어. 패러데이 가지고 좋은 쉐이고 지금 좀 그런 거 하면 팰 수도 있다. 예. 자, 에브리데이 예. 패러 간다.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요 V를 구하는 건데요. 요 V의 정확한 명칭은 유도 기전력인데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최종적으로 유도 전류의 크기는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크기만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절대값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오메 법칙이죠. 예, I는 R분의 V. 오메 법칙에서 요 V는 전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여러분은 그냥 전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좀 다음 시간쯤에 의미를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요게 이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이제 렌즈의 법칙을 뜻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마이너스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말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만 그냥 생각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요 n은 넘버의 첫 글자입니다. 닫혀 있는 고리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면서 겹쳐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전압이 두 배가 되어서 전류가 두 배로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델타 파이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t는 시간일 거고요. 파이는 맛있죠. 파이는 그 자기력 선속입니다. 근데 파이로 나타내면 이제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이걸 풀어가지고 비수직 S로 이렇게 식을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비례해서 유도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 유도 전류는 결국 유도 기전력이 크면 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는 한 번 더 적을게요. R분의 V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고요. 방향은 V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V가 플러스가 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V가 마이너스가 되면 유도 전류의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가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원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 되고, 얘가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변화량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방향은 방향대로 따로 생각하고 크기는 크기대로 따로 생각하는 게 뭐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유도 전류의 크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방향은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어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한다라는 거.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어서 원래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 줄어들게끔 보상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 실험으로 해봤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이제 실험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요 솔레노이드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빨리 움직이거나 가까이서 움직이거나 센 자석으로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했으니까 저희는 좀 업그레이드된 실험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실험을 할지 설명을 할 거고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그냥 복습 삼아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이고요. 요게 이제 아래쪽 방향입니다. 근데 얘가 가까이 가면은 그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커지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끔 해서 유도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로 나타낸 자기력선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석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여기를 통과하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고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아래쪽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엄지가 위쪽으로 향하죠. 위쪽이 N극이 되는 자석이 된다라고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운 쪽이 같은 극이 되어서 밀어내고, 얘가 멀어지면 가까운 쪽이
반대극이 되죠. S극이 돼서 서로 잡아당기고 밀당으로 풀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을 통합과학에서 했었고, 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리학원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한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식적으로 좀 더 다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심화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정성적으로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되는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할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잘 안 지어놨습니다. 우선 이 발전기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다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세하게 통합과학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때는 이해를 다 못했을 거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나마 뭐 그래도 약간 맛보기 삼아 잠깐 설명을 하면, 얘가 지금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있겠죠. 제가 이걸 검은색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얘를 이제 회전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요 선이 보이겠죠. 요 선이 보여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요 자기장 중에서 요 코일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오른손의 엄지를 요 방향으로 향하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한 주기 동안에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죠. 그 BQS는 그 수학적으로 BSQ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도 됩니다. 이것도 다다음 시간에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 유도 법칙이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마이크하고 스피커 이 두 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을 이용한 장치이고,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진동판을 이제 소리로 진동을 시키면 진동판과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연구 자석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 전류가 진동판이 진동하는 패턴대로 흐르기 때문에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가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스피커로 보내는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증폭시켜서 보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구조는 똑같은데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자기력이 작용해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서 소리가 거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여러분이 이제 원리가 다르니까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합니다. 특히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적어놓을까요? 물리학 투에 가게 되면 콘덴서, 축전기를 이용한 콘덴서 마이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뜻합니다. 네, 다이나믹. 미안하다. 다이나믹. 네. 다이나믹. 자, 그다음에 요새 무선 충전 이제 이거는 뭐 일상화되어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충전 패드 안에도 코일이 들어 있고 그게 1차 코일이고, 스마트폰 안에도 코일, 2차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이제 전류를 변하는 형태의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다이오드 같은 걸 이용해서 직류로 바꾸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금속 탐지기 만든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금속 탐지기 안에는 두 개의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전송 코일이 있고 수신 코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수직 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이 전송 코일에서 이제
그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 전송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신 코일은 얘하고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교류 전류가 걸려서 아무리 자기장이 변해도 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데 요 밑에 금속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 금속 물체가 있으면 얘가요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니까 여기에는 이 표면에 그 이거를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용돌이 형태의 이제 이런 전류들이 막 표면에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이게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방향으로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자기장은 수신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밑에 금속이 있구나 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요 금속이 없으면 요 빨간색 자기장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금속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도 전류의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주 미세한 전류니까 역시 증폭을 해가지고 그 신호를 찾아내는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기 기타 같은 경우에 그 줄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연구자석이 있고 연구자석을 감싸는 코일이 있어요. 그럼 일단 연구자석에 의해서 요 기타 줄이 자화가 됩니다. 이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석인 상태가 되고 얘를 진동시키면 결국에 얘가 자석이니까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 진동하는 패턴대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시키면은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전기 기타의 원리입니다. 역시 전자기 유도죠. 그다음 발광바퀴. 여러분 어렸을 때 탔던 킥보드에 불 나는 거. 여기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깜빡깜빡거리는 게 요 안에 LED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LED는 다이오드니까 이제 그 정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에만 불이 들어오고 역방향일 때는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다음 전자펜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그 스마트 패드 화면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요 펜 안에는 코일이 들어 있어서 얘를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호로 해서 그 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런 방식이 전지가 필요 없는 전자펜의 구조라고 하고요. 압력 같은 피랍 같은 건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요 펜 안에 압력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세게 누르면 이제 꾹 누르는 그 압력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교통카드 있죠?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통카드를 갖다 대는 요 단말기에 코일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류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이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은 좀 뜯어보기 그렇지만 이제 카드 같은 경우 고장난거나 옛날에 이제 유효기간 지난 카드 한번 뜯어보면요, 진짜 딱 이런 모양의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건전지가 없어도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IC 칩에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보를 여기다 보내면 요 단말기는 전부 다 인터넷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말기는요. 그래서 그 카드 회사의 서버에 이 신호를 보내서 얘가 이제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신호를 되돌려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버스 다 인터넷이 됩니다. 그 단말기 때문에. 이런 요 카드 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끓는 것도 저는 그 카드를 끓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끓잖아요. 이렇게 끓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시커먼색이나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강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으로 N극과 S극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는 코일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싹 움직이면 이제 얘의 패턴대로 유도 전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을 이제 식별하는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보안상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유도 전류를 저장하면
거꾸로 그 패턴대로 얘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거보다는 그 IC 칩을 이용한 방식, 그러니까 얘를 이용한 방식, 얘가 더 그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더 복잡하게 개인 정보를 만들 수 있어 복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예, 꼽는 거. 그래서 꼽는 방식이 이제 좀 더 안전한 방식이고요. 끓는 방식이 좀 더 위험한 방식이고, 특히 외국에서는 끓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금 일출기에도 이제 요새는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앞에다 화면에 표시를 해놓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사기꾼들이 위에 이제 애드온으로 더 달아가지고 이제 그 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이제 복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요게 되도록 없어지는 분위기고, 어떤 나라는 이걸 아예 없앤 나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IC 칩으로만. 위에 거는 저장 못해요. 위에 거는 좀 카피하기 어렵대요. 이게 암호화되어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좀 더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장 장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저장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카드를 이제 못 쓰게 하는 장난을 치고 싶으면 여기 네오디듐 자석 같은 걸로 이거 막 긁으면 이제 자화가 다 사라지거든요. 랜덤하게. 그러면 이제 끓는 건 안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